취임 30일 만에 이례적으로 빨리 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이라는 시점까지 언급했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최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이 커진 이유를 자업자득이란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시점은 올 추석 전까지는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고 했습니다. 또 감사원도 권력 견제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기능을 국회로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되게 불편하고 어렵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인사 문제에 대해선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인물을 기용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선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도 영수회담 정례화는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문이든 외교 상황이든 등등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그것을 직접 알리겠다는 건 저는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기자회견들을 자주 보지 않을까 이번 이재명 정부 때. 맞아요. 네. 국민들 입장 그건 되게 속 시원하거든요. 소통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시작이 반인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질문도 받지 않고 즉문즉설로 이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감이 가는 대화 방식이 아닌가 싶고.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자신감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일을 그냥 빠르게 읊어볼게요. 일단 여야 지도부를 만났고. 그리고 G7 정상회의도 다녀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취임 직후에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광주에 가서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해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한강 홍수통제소 다녀오고,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다녀오고, 서울 남성 사계시장, 이태원 참사 현장, 경기도 연천 기본소득세 시범 사업 현장, 울산 재래시장, 그리고 또 대통령실 인근 골목상권도 다녀오고, 네. 지금 조만간 7월 16일에는 지금 오늘 SBS 언론 보도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 유가족들 200명하고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진짜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을 정말로 하고 싶었던 사람이란 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 빨리빨리 좀 실리주의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자신감. 그래서 현안들에 대해서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와도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이 발로 같아요. 정말로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동안 한 얘기를 읊어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한 달 만에 한 일이 맞나? 6개월은 지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동시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보고 와서 추가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응답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한국의 기원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네,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사실은 그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다 하더라도 빨리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추경을 봤을 때 실제로 공약이기도 했지만 한 달 채 오늘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내일. 그리고 네. 한 달 안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민생 아니겠습니까? 마중물 얘기도 금방 하긴 했지만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도 하고 싶어요. K 정부 이제 드디어 왔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인터넷 치면 바로 튀어나오고 그렇습니다. 신속 정확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정부만 되면 얼마나 지각하고 늦고 헛소리하고 싸우고 이랬는데 요번 이재명 정부는 요게 다르다. 속도 측면에서는 다르다.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민생이거든요. 그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모습 눈에 띕니다. 또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요약을 하면은 빠바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르고 바르고 정확하게 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어울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경을 이제 아무래도 편성해서 통과를 시킬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상법 개정안도 이번에 보니까 여야 합의를 거쳐가지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상법 개정안 합의를 되는 걸 보고 정치는 이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못하고 너무 일방주의적으로 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회에서도 뭐가 여당도 그 당시에 여당 국민의힘도 뭔가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부권인데 이게 협의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제 그냥 상법 개정안 구체적으로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 세게 나가서 최초 했던 것보다 3% 룰도 넣고 이랬다면 집중투표제 막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집중투표제는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은 얻을 걸 얻고 뭐 민주당도 얻을 거 얻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합의의 산물이 나왔거든요. 뭐가 됐든 이게 결과가 나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 정치가 되는 거에 큰 바탕은 역시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속도감 있게 지금 모든 걸 하고 있고 이게 아마 효능감을 많이 느끼실 네. 거예요. 국민들이. 예. 아니 그리고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주가가 이재명 출범 후에 오르다 보니까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치인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도 결국은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상법 개정안이 사실 필요했던 거고요. 아마 첫 법률인 겁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돼가지고 새로 통과된 뭐 첫 법안이 될 걸로 보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끝까지 거부했을 때 약 1,400만 원입니다. 저도 포함입니다. 네. 개미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화가 날 노릇이거든요. 그냥 해방 놓고 발목 잡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 틀에서는 합의를 해주고 그렇죠.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이 되고 합의가 된 거거든요. 오늘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3천 코스피 3천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게 정착이 된다 그러면 4천 5천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그 책임 부분, 손해배상 책임 부분, 그게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그것을 경영자가 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주식 사는데 더
더 어떤 운신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있는 거를 우리는 안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상법 개정안 통과가 코스피 4천하고도 5천하고도 아주 직결되는 상황 아닌가 네.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현장 모습을 방송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G7을 참석하면서 정상 외교가 복원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외교 활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한반도를 둘러싼 그리고 전 세계 외교가 지금 경랑이기 때문에 G7 정상외교는 잘했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상견례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놓인 숙제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나토 정상회의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나토 정상회의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불참을 그러니까 결정했을 때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왜 안 가냐라고 하는데 일본도 안 가. 호주도 안 가. 그러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저는 안 간다라고 안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또 인터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송 진행도 하니까 전문가들 상당수가 안 가는 게 낫다. 나토 정상회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국에서는 또 전승일 그렇습니다. 9월에 전승일 오라고 하는데 이거 갈지 말지 이것도 또 고민 하나하나가 사실은 고민이고 지금 당장 7월 9일에 지금 이제 그 상호관세 유예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실무 협상만 3번을 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협상한 그러니까 팀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기조는 실용주의인 것 같아요. 이거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미국하고 친해지면은 왜 북중로하고 멀어지냐 누군가 얘기를 할 테고 예를 들면은 뭐 북중로가 하면은 왜 한미 동맹을 이렇게 뭐 이렇게 경시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밸런스를 잡으면서 국익을 중시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익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정말로 국익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여야 정치 이런 부분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야 통합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차이라는 게 오히려 정치를 시너지의 원천이다 지금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개인적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하긴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게 되면 가장 하기 좋은 힘이 있는 대통령이 되겠. 힘이 있다는 게 막 어떻게 권력 행사 이게 아니고요. 여당이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최소 170, 많게는 범여권으로 할 수 있는 걸 따지면 190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사실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 현실을 저는 계속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처음에는 거부하죠. 김일성 안 돼! 막 이러고 하는데 뭘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상. 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지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없는 상황. 근데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도 여소야대, 여소였죠. 120 비슷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의당 있었나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도 얘기하면서 좀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재명 그 대통령이 초대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선서직을 하기가 무섭게 바로 야당 대표랑 밥을 먹고 그 이후에도 여야 원내대표 진영이 완비가 된 다음에 관저로 불러 식사를 하고 오늘도 보니까 오찬을 또 이제 야당 대표들하고 잡았다고 하던데 이런 모습들이 뭔가 좀 통합을 해보겠다 절실한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윤석열 반면교사죠. 그러니까 윤석열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게 anything but 뭐 오바마 뭐 트럼프가 했듯이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렇게 오바마가 잘한 것까지 다 파괴하고 이런 식의 트럼프가 아니라 윤석열이 워낙 뭐 잘못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전 정부에 또 문재인 정부가 또 잘못한 거에 반면교사도 있고 뭐 집값 문제라든지 대응하는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연성이 정말로 좋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 대표할 때는 오히려 강성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정말로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말 바꾸게 한다. 너무 표변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유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유연함이 말 바꾸기나 뭐 표변이 아니라 장점으로 지금 굉장히 다가오는 네.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야당하고는 어쨌든 만나면은 뭐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뭐 야당 지지자들도 좋아할 테고 여당 지지자들도 뭐 싫어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많이 만나서 얘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야 관계에서만 유연한 게 아니고 방금 전에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인사를 두고도 뭐라고 말하냐. 네. 인사가 목적이 아니다. 정책 이행을 위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정부 장관도 정책 이행을 잘할 수 있으면 유임을 시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번 네. 인사에 눈에 띄었던 게 결국은 일 시키는 거,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거라고 보이고요. 2명입니다. 장관급, 국무위원급에 2명을 전 정권 인사를 옛날 같으면 암만 잘해도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원칙이었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일만 잘한다면 뽑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뭐 전 확인되는 건 아니죠. 국토부 장관 자리 지금 아직 아니잖아요. 네. 유임시킬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본인이 그래요? 아마 네. 고사를 그 과정에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음. 어쨌든 뭐냐면 가장 필요한 사람을 지금 뽑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임 장관이 뭐 국토부 예를 든다면 국토부 장관이 그 정책을 추진했었고 가장 놔뒀을 때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실용적으로 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행정가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비교할 건 아닌데 윤석열은 그냥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했던 상황이니까 어떤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네. 메시지를 던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일 자체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고 일 잘함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 같아요. 경기지사 때도 그랬거든요. 네.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요.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서 대통령에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그렇게 넓게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정책 달성을 위해서 뭐든 하겠다는 건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당의 제안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기본적으로 그 전제라는 것은 계속 정례화된 만남이든 뭐든 간에 비정기적이든 간에 자주 만나서 듣겠다 이런 얘기를 보여요. 그렇죠. 추측을 했는데 야, 이 추측이 맞았어. 관련해서 노컷뉴스가 이제 보도한 게 있죠. 자, 노컷뉴스 단독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은 취재를 해봤더니 내란 특검팀에서 오전 조사에서 윤석열이 당황할 만한 증거를 제시를 했고, 특검 관계자가 윤석열이 오전에 조사를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보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윤석열도 바보가 아니지. 네. 이 받다 보니까 야, 이 증거 나오면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거 안 되겠다. 느낀 거지. 요걸 보니까 어제 매불쇼에서 보여드렸던 윤석열이 조사 끝나고 그 표정, 뻥 씹은 표정. 표정 네. 연결이 되네요. 다 연결됩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을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했어요. 근데 윤석열 측은 언론에다가 7월 3일 이후에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공지를 했어. 그런데 진실을 알고 봤더니 뻥이었어 이거. 7월 3일 이후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7월 5일 이후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 이 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검은 시끄럽고 됐고 전략입니다. 그렇죠. 됐고 오늘 오전 9시까지 나와라 라고 한 거야. 근데 윤석열이가 끝내 안 나왔습니다. 그 이후 특검 단호하죠. 자, 이후에 오늘 이제 안 나오니까 오케이 안 나와. 너 5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와라. 다시 재통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일 출석 통지가 마지막일 것 같다. 그래도 불응할 때는 이제는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약간 최후 통첩의 느낌이 최우통첩. 납니다. 이제 너는 그 조치라는 게 체포거든요. 네. 그러자 윤석열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야기를 하는 게 5일날 출석은 하겠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또 9시야? 시간은 좀 조율해달라. 또 잠투정. 늦잠꾸러기. 잠투정. 일찍 일어나라. 늦잠꾸러기.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이 이거 마지막까지 아주 껌껌이 다 투정 부리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왜 그래요 그리고? 저건 지금 윤석열 법꾸라지 법 기술자가 샤핑을 하는 거예요. 샤핑. 아니 자기가 무슨 백화점에 가서 옷 사러 갑니까? 술 사러 갑니까? 술 사러 좋습니다. 9시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지. 그렇죠. 10시에 나간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잘하고 잘합니다. 조은석 특검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네. 이렇게 밀려가면 안 된다. 음. 안 나오면은 바로 체포영장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그러면은 윤석열이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법원에서는 또 나간다고 했으니까 체포영장 발부 안 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을 잡아가지고 네.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해서 그게 핵심이죠. 격리시켜야 된다. 아.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 네. 아, 너무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예. 체포영장은 요건 자체가 소환 불능일 때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나 이제 증거인멸 우려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체포영장 가지고도 이제 실갱이할 타이밍은 점점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저도 이제 구속영장을 통해서 이제는 신병 확보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 네. 안 그러면 계속 저 법꾸라지 저 잔기술에 네. 자꾸 그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특검이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네. 뭐 특검이 근데 뭐 윤석열이 충격을 받을 정도의 뭔가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구속영장도 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형이 선고될 게 예견되는 사람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특검이 잘 준비해서 저 구속영장을 빨리 좀 쳐주기를 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가장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조은석 특검 정신 차리세요. 네. 와, 단호하시네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단호하십니다. 아니 그건 용서할 수가 없죠. 아, 너무 그리고 고맙습니다. 김건희도 저렇게 둬서는 안 돼요. 네. 윤건희 즉 윤석열 김건희는 하루속히 구속해서 아. 우리 세상과 격리가 돼야 예. 대한민국에 평화가 옵니다. 와. 진짜 틀린 말씀이 하나가 없습니다. 자, 아주 지금 굉장히 올바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바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의 절친 한덕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거 하세요. 예, 한덕수가 말이죠. 요거 하나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한덕수가 혹시 오윤혜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를 아십니까? 오윤혜. 공직자도 아니고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그냥 이제 길에 걸어다니는 아이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한덕수가 그냥 길에 걸어다니는 오윤혜라는 아이를 방송에서 뭐 한마디 했다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아, 이렇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공직자로서. 그런데 오윤혜라는 사람이 그 고소 당할 얘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막 그 탄핵 정국이고 정국이 아주 어지러울 때 한덕수가 고급 식당에 다닌다고 하더라. 내가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요. 방송에서. 방송에서.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나 봐요. 아 그러면 뭐 너무 5,200만 다 고소해야지. 너무 고소해야지. 자잘하잖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저한테는 고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한 말 많이 하셨는데. 심한 말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그런 자잘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일단 전해드리고요. 지금 오윤혜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오윤혜가 한덕수를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 한덕수 말년에 이제 평생 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큰 거 나왔더라고. 큰 거 나왔습니다. 예. 한덕수는 내란의 밤 12월 3일 당시에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했다고 그동안에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한덕수의 그 발언부터 일단 듣고 옵니다.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계엄 반대했고 반대했다. 그 막기 위한 노력까지 열심히 했다고 했다 분명히 맞지? 예. 자, 그런데 내란 특검이 어제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계엄 당일 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강의구가 누구냐? 바로 계엄 당일 밤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던 사람인데요. 빨리 들어와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리 가능할까요? 네. 네. 자, 강희구가 이제 내란 이후에 12월 5일 날 한덕수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통화를 했냐? 이 국무회의 관련해 가지고 서명이 담긴 비상겸 선포 문건을 내란 이후에 사후에 작성을 해 가지고 이거 서명을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한덕수가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내란 이후에 비상겸 선포문에. 그런데 선포문에 이 서명한 뒤에 뭔가 찝찝했는지 야 이거 사후 문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 조금 없애야 될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윤석열이 그게 뭐가 문제냐 하고 결국에는 없애긴 없앴다. 요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건입니다. 네. 그런데 네. 강희구하고 그 전에 김주원 네.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합니다. 김주연. 네. 김주연 그렇습니다.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확하시네요.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한덕수 총리 및 김용현 국방장관이 부서를 했느냐, 즉 서명했느냐,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렇지. 알아봐가지고 없으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강희구 부석실장이 만들자. 그렇지. 정확하시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정확합니다. 제가 이제 추적을 했지만은 네. 12월 4일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네. 바로 거기에서 왕 법꾸라지 법기술자 4명이 삼청동 안가로 갑니다. 안가 해동차 5인방으로 밝혀졌죠. 그렇죠. 띄워주십시오. 이거 누가 밝힌지 압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4인방이 회동했다고 했을 때, 야, 2명 더 있는 것 같다. 나한테 제보가 왔다고 했어요. 근데 CCTV 봤더니 한종화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여기에서 법꾸라지 왕법꾸라지죠.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법무장관, 민정수석 여기에서 제2의 계엄을 모의했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도법사에서 추궁을 해서 이완구 법제처장이 이 모임 끝나고 핸드폰을 다 바꿨다. 네. 이상민 장관 빼고는 다 바꾼 것을 또 다 제가 잡아냈죠. 받아냈어요. 네. 받아냈는데 대단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제2의 계엄 관계는 잘 모르겠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여기를 수사해라. 그런데 이게 김주현 민정수석이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모의가 된 거예요. 4일날 연결되는구나. 4일날 12월 4일에 이 윤석열 법꾸라지들이 다 모였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거야. 야, 계엄 선포하려면 문건이 있어야 되고 그 문건에는 한덕수 서명이 있어야 돼. 국방장관이랑 김용현의 서명이 있어야 돼. 그래 김주현이 그러네.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바로 김주현이가 강희구 부석시장한테 12월 5일에 전화합니다. 야, 문건 있냐? 야, 문건 이거 있어야 돼. 야, 서명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강희구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해갖고 한덕수한테 전화한 거야. 아이고 할배요, 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계엄을 하려면 이건 문건이 있어야 되고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했더니 한덕수가 뒤늦게 서명까지 했어. 반대했다던 한덕수가 서명을 했어. 거짓말에다가 자기는 안 했다고 거짓말을 거짓말한 거 이번에 드러난 거야. 드러났죠. 서명을 한 거야. 근데 한덕수 겁쟁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뒤늦게 서명한 거 드러나면 이 자체도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한덕수가 다시 또 강희규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야 이거 없애라. 이거 파기 좀 해달라. 해갖고 파기. 이거는 뭐 공문서 위조에다가 불법 파기. 계엄에다가 증거 인멸에다가 한덕수는 이제 빈 못 봅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 제가 일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만 임명을 하면은 우리는 당시 윤석열 파면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딱 잡아대다가 이번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가 큰일 난 게 뭐냐면 지금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는 부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명을 해야 이제 문서가 효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누락이 된 걸 알고 사후 보완을 한 건데 예. 한덕수는 이제 내란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 거짓말로 드러났고 이제 네.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큰일 이제는 났어.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내란의 몸통으로 이제 가는 거고 저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또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증거인멸 교사죄 또 5년 이하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형량이 꽤 세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아주 강력하게 구형을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와. 지금 한덕수는 굉장히 큰일 난 상황이에요. 끝났네. 오윤혜 씨 뭐 조사할 때가 아니네. 네.